그러나 그제 해방 이후에는 일반화됐잖아요. 그대로 이어받았잖아요. 예. 고추장도 100년 전에 만들 때는 신비법으로 만들었겠지. 그러나 50년 지나면 그 신비법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게 돼서 그대로 유지돼서 100년 온 거니까 이것은 보수의 가치고 아무도 이거는 국민의힘이든 민주당이든 아니면 또 다른 어떤 정당에 대한 1조에 대해서는 아무도 건드리지 않잖아요. 이견이 없잖아요. 그럼 뭐가 문제냐? 이제 그럼 헌법 개정은 뭐냐 이런 얘기 물을 거예요. 이런 거 좀 간단해요. 그러면 우리나라에서는 뭐냐? 제가 볼 때 헌법 1조에 대한 합의가 있었다는 것은 뭐냐면 형식적으로는 뭐냐면 민주주의라는 제도에 대해서는 다 동의가 되어 있고 그것은 여당 야당 할 것 없이 일단 형식적 동의는 이루어진 사회란 거예요. 예, 이루어졌어요. 지금도 안 지켜도 뭐냐면 민주주의 이야기하잖아요. 법치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저는 법치란 말은 굉장히 위험한 말이에요. 법치란 말은 원래 쓰면 안 되는 용어입니다. 예. 법은 상당히 폭력적인 거예요. 예. 그럼 이런 거예요. 그럼 지금 뭐냐? 한국 사회는. 저는 한국 사회는 정치적인 어떤 민주주의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상당히 저는 그래도 왔다고 봅니다. 왜? 지금 보면 너무 이상하다는 게 뭐 시끄럽잖아요. 지금 말이 안 되는 걸 우리가 다 알잖아요. 박지대 같으면 말이 안 돼도 되는 줄 알았잖아요. 우리는 그때는. 지금 많이 달라진 거예요. 의식이. 근데 문제는 민주주의는 자, 직선제가 민주주의인가요? 아닌가요? 민주주의. 그런 거 아니죠. 직선제가 무슨 민주주의예요? 제도인데, 그건 하나의 절차인데. 우리나라에서 직선제 제일 먼저 시작된 게 누가 시작했어요? 직선제. 이승만이 했어요, 이승만이. 이승만이 왜 했어요? 간접 선거를 하는데 6.25가 터졌잖아요. 인기가 툭 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야당이 더 많아진 거예요. 부산에 피난 갔을 때 여소야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니까 지가 다음에 뭐냐면 대통령에 출마를 하려고 하면 떨어지게 돼 있는 거예요. 국회의원에서 국회의원들 뽑았거든요. 그때는. 왜 어떻게? 그래서 이런 게 부산 정치파동에서 따볼 때는 깡패들 동원해가지고 계문령 내려가지고 고친 게 바로 직선제예요. 그 뭐죠? 팩트로 얘기하자면 한국의 직선제는 어떻게 시작됐다? 이승만이 이렇게 생각해요. 국회에서는 여소야대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다? 직선제를 해야 돼. 직선제 하면 뭐가 누구를 움직이겠다는 거예요. 공무원들을 움직이겠다는 공무원 투표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그 위에 한국의 부정선은 공무원들이 다 저지르잖아요. 행정기구도 그렇게 되잖아요. 거기에 AS에 준 깡패들하고. 그러면 제가 이 역사적인 팩트로 봤을 때는 직선제는 오히려 독재의 지름길이었네. 그러니까 민주주의는 그런 게 아니고 저는 봐요. 정착세 얘기하면 이제 그런 걸 얘기해요. 뭐 보통 직접 간접선거죠. 그 다음에 간접선거는 미국도 간접선거잖아요. 영국도 그렇고 다 간접선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채택하는 어떤 케이스 바이 케이스의 내용들이지 그 자체가 직접적인 가치는 아닌 게 있다. 하나의 도구주의요. 민주주의는 뭐예요? 민주주의는 개인주의 아닙니다. 지금 작년 코로나 때, 재작년 코로나 때 미국과 유럽에서 헷갈린 게 뭐예요? 우리는 민주주의 국가니까 개인의 자유를 왜 건드려 이렇게 됐잖아요. 개인주의는 민주주의가 아니에요. 엄밀히 얘기하면. 왜 그렇죠? 오리지널하게 얘기하면 원래 얘기하면 아테네를 봐야 돼. 아테네 그죠? 아테네에서 민주주의가 시작됐다면서요. 고대 형태죠. 그때 아테네는 뭐죠? 이거는 공동체의 윤리예요. 민주주의가. 그것도 어떤 윤리? 모두가 아니라 아테네에서 여자 빼고 아이들 빼고 외국인 빼고 노예 빼고 아테네의 자유민인 남성들끼리 가지는 공동체의 윤리고 규범으로서의 평등과 여러 가지 보장한 것이 바로 아테네 민주주의잖아요. 그러니까 공동체의 가치예요. 제가 이 말씀 왜 말씀드리냐. 그렇기 때문에 한국에서 민주주의라고 얘기할 때 뭐냐면 그것은 근본적으로 민주주의는 이 하나의 공동체의 성원들이 상호간에 가져야 될 관계성에 대해서의 출발점이지 개인주의가 출발점이 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관계성이 출발점이 되지 어떻게 민주주의가 로빈스 크루소 같으면 그 완벽한 민주주의가 되지 개인주의가 극단인데 그렇잖아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공동체의 상호 관계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다. 그 관계에서 그냥 평등해야 되고 자유해야 된다는 거죠. 그 문제는 한국사회는 뭐냐 제가 볼 때 한국사회는 어쨌든 직선제라는 부분에서 부정선거는 심각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뭐 시비는 있지만 그런 건 아니잖아요. 정말 뭐 그런 게 있다면 모르겠지만 누구라도 옛날처럼 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뭐냐 하여튼 사실은 지금 윤모 대통령이 되는 바람에 지금 좀 다시 옛날로 가버린 것 같아서 좀 제 말이 틀린 것 같긴 한데 그래도 뭐냐 정치적으로 상당히 온 거라 저는 봐요. 민주주의가. 그것도 국민을 무수하는 부분 이 사람은 너무 답이 안 나오니까 빼고. 예.
예, 왜냐하면 그 진짜 답이 안 나오는 케이스예요. 고시만 준비한 사람들이 갖는 특이한 케이스 같아. 아홉수하면서. 예. 그래. 그럼 저는 지금 한국 사람이냐? 지금 국민들이 굶주린 것은 민주주의에 굶주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정치적인 민주주의에 굶주린 게 아니에요. 지금 10대, 20대가 민주주의 때문에 갈증납니까? 지금 10대, 20대가 뭐 소라 푸른 소라 듣고 싶어 하는 줄 아세요? 민주주의의 만세랑 김재희 씨 보고 웁니까? 아니잖아요. 지금 뭐냐면 경제적 민주주의를 원하는 거예요. 이런 거죠. 내가 우리나라가 OECD라며 이거잖아요. 늘 자랑할 때 OECD인데 느낄 때 나면 먼저 빈민시티야. 빈민시티에 사는 것 같아. 우리 국민들은. 이해가시면 이 격차가 너무 크다는 거예요. 즉 이건 무슨 얘기냐. 절차적인 민주주의는 있는데 정작 그 구성은 이 대한민국이라는 이것도 저도 OECD라는 문표를 붙였던 이 대한민국에서 사는 그 국민들의 삶이 너무 심각하게 양극분해가 돼 있고 불평등이 심하다는 거예요. 그럼 집주인을 못 느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제가 이 예를 들면 서울역에 있는 노숙인 분들한테 투표할 때는 민주주의가 그 사람이 그럼 제가 볼 때 서울에 있는 홈리스들은 대한민국의 진정한 주인이 맞습니까? 저는 아니라 봐요. 1인 투표권, 정치적인 투표권은 가지고 있지만 집주인이 뭐죠? 길에서 자야 되고, 그렇죠? 라면 박스 해가지고 자야 되잖아요. 겨울에 눈이 오면 라면 박스 있고 그래 눈이 덮여서 그래 좀 안 얼어 죽으니까 그런 거잖아요. 주인이 주인다운 행세를 할 수 있게 해준 게 민주주의입니다. 이해갑니까? 특정한 사람만 주인답게 사는 게 아니라 이 공동체 성원에 적어도 주인이라면 아하 내가 주인이 맞구나 하는 정도의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의료적, 교육적 이런 모든 부분이 어느 수준 이상은 돼야 주인이라고 느낄 거 아닙니까? 이 부분을 같이 해줘야 되는 게 공동체라는 거예요. 그래서 민주주의는 개인주의가 아닌 겁니다. 그 공동체와 결합되는 것이 민주주의라 이렇게 보여야 돼요. 그럼 공동체에서 그 주권자인 이 사람들이 가져야 될 권리와 존엄성을 어디까지로 부여할 것이냐가 민주주의의 논의가 되지 이것을 직선적으로 하느냐 3부지로 하느냐 이런 다수의 원칙 이게 본질은 아니란 얘기죠. 민주주의와 관계가 없다가 아니라 그건 민주주의를 위한 여러 가지 제도적 장치라고 봐야 되지 직선제나 1인 1표나 이런 것들은 그렇게 되겠죠. 그런데 문제 한국 사회는 뭐가 고민이 됐냐면 이게 고민이 된 거예요. 지금의 많은 젊은 세대들도 마찬가지로 지금 젊은 세대는 정치는 보수화되어 있잖아요. 정치적으로. 그렇죠? 정치는 보수화되어 있지만 뭡니까? 평등이 하나 공정에 대한 갈등이 많죠. 경제적 부분 굉장히 갈등이 심하잖아요. 근데 그게 안 되니까 비트코인 하고 있잖아요. 젊은 세대 주식하고 있는 거잖아요. 노동을 통해서 실행이 안 되니까 취업이 안 되고 하니까. 이런 상황에서 저는 그래서 한국에서 앞으로 20대 제가 한 10년 전부터 한국의 20대는 보수화된다고 얘기를 했어요. 틀기를 바라지만 역사학적으로 봤을 때 틀림없이 보수화될 거다. 그리고 파시스트의 또 다른 드라이브가 충원 지대가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봤었어요. 근데 일배가 나오더라고요. 예, 그럼 이런 겁니다. 그럼 지금 한국 사회, 아이고, 예, 그 지금 한국 사회가 뭐냐? 그 경제적인 부분을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핵심은 간단해요. 그러면 우리가 딱 봤을 때 뭐냐? 지난번에 그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될 때부터 중요한 논쟁이 있었던 거예요. 그게 뭐죠? 무상급식 문제하고 노인 복지 문제 있었잖아요. 그렇죠? 이 문제 크게 이슈가 됐었잖아요. 이게 뭐예요? 한국 사회에서는 그러면 무상급식 하자고 했어요. 무상급식 하자 때 죄송합니다. 특정 지역에 있었던 분들 이게 유튜브다 보니까 어디 지역 이름 말을 못하겠네. 하여튼 강남 쪽에. 아이고 우리 같이 잘 사는 사람들이 어떻게 없는 사람들 밥 먹여야 되는데 우리까지 어떤 먹어요 이렇게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무상급식 안 할래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북쪽에 사는 우리 사모님까지도 맞아. 왜 그 사람들 애들까지 우리가 먹여야 돼? 이렇게 됐어요. 속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겠어요? 제 뇌피셜이니까 저는 그 사람들은 이거예요. 그걸 안 거예요. 이것을 무상복지로 무상급식을 하게 되면요. 교육비에서 나왔는데 지방세잖아요. 근데 여러 가지 보면 평등이 질이 떨어질 수 있어요. 내 새끼 고급 먹이고 잘 먹이고 싶은데 이해갑니까? 악평등으로 볼 수 있잖아요. 잘 사는 집 부모들이 볼 때는 자신 잘 먹여야 되겠다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 또 어떤 문제가 있어요? 교육세가 충분히 안 되잖아요. 무상급식이. 지방세라는 게 너무 작은데 우리나라에서. 그럼 어떻게 돼요? 이 재원을 마련해서 부동산 종부세 같은 게 또 재원 마련으로 동원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예요? 근데 강북에서는 그걸 잘 몰랐던 거예요. 왜 거기까지 우리만 먹지? 급식하는데
사춘기 아이들이 급식 받는서 줄 서는 애들하고 줄 안 서서 자기 맛있는 도시락 먹는 거 어떻게 되겠어 하는 교육내에서. 그렇죠? 이것이야말로 문제가 드러나는 거잖아요. 그게 뭐예요? 이거는 아주 간단하면 무상급식의 핵심이 뭐예요? 한국에서 OECD라는 나라가 됐다. OECD가 아니라도 원래 해야 되는 거죠. 더 가난할수록 해야 되는 거 맞아요. 원래는. 나라가 됐을 때 이 기성세대가 자라라는 세대들에 대해서 주는 하나의 최소한의 의무로서 주는 거잖아요. 만약 그렇지 않다면 뭐죠? 회수권도 전부 다 뭐죠? 전부 다 뭐예요? 재산 등록해가지고 학생들 회수권이 안 하죠, 요즘은? 죄송합니다. 그러면 부잣집 애들은 10,000원씩 내야죠. 기차표, 그렇잖아요. 그 지하철 탈 때. 안 하잖아요. 그거 똑같은 급식도. 급식 더 핵심이죠. 의식주인데. 즉, 이게 뭐죠? 한국 사회는 그런 평등의 문제 이미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게 경제적 민주화예요. 이렇게 가는 거죠. 노인복지 마찬가지잖아요. 노인복지. 근데 정작 그때 진짜 텔레비전 봤는데 식당에서 또 할아버지들, 아이고, 나라님이 돈도 없는데 뭐 우리한테까지 이러더라고요. 나라님이 안 해주면요, 자식들이 죽어요. 그렇죠? 자식들이 노인 봉양을 하려면 뭐죠? 1차 자식들은 부모보다 자기 자식한테 돈이 먼저 투자해야 되는데 그 교육비가 얼마나 많이 듭니까? 우리나라 학원비하고. 그럼 노인 봉양을 할 여유가 없잖아요. 그 불효자를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노인 복지학 이런 부분이 나왔을 때 뭐죠? 이건 뭐죠? 그때 뭐냐면 이 지금의 국민의힘이고 그 당시 한나라당인가 새누리당에서 뭐죠? 선별복지가 나왔죠. 선별복지. 있는 사람 주지 마. 근데 이게 큰일 난 거예요. 선별복지론의 핵심은 뭐죠? 겉으로는 그렇게 되지만 아까 보면 급식 같은 문제는 그 숨어있는 악평등이라는 거에 대한 불만이 있을 수 있잖아요. 학부들끼리는. 복지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복지는 뭐죠? 선별복지라는 그 순간 뭐죠? 그거는 시혜가 됩니다. 시혜. 뽑히는 사람 시혜에 발탁당하잖아. 네 거지대이 하고 밥 주는 거잖아요. 그럼 감사합니다 하고 먹어야 되잖아요. 안 본 사람은 나 당당하게 밥 안 빌어먹고 살았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자체가 주인이 나누는 거예요. 그건 뭐냐? 한국 사회에서 이 두 번의 논쟁의 핵심은 대선 때마다 계속 나온 이 논쟁의 핵심이 뭐죠? 한국 사회는 평등을 요구하는 사회가 온 거예요. OECD 됐다는데 그 잉여가 어디로 갔냐고 얘기하고 묻는 거예요. 그 경제적 잉여가 다 어디로 갔냐고 묻잖아요. 이번에 도시가스 올랐는데 왜 기업체는 할인시켜주고 그렇죠? 서민들한테는 대책 없이 만들어진 이런 얘기가 되잖아요. 이게 전부 다 평등의 문제이고 이게 바로 이 경제적 평등 없이는 진정한 정치적 민주주의가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이게 한국에 왔다. 그럼 뭐죠? 이 복지는 뭐죠? 선별복지가 아니라 이거 뭐죠? 국가의 의무고 국민의 권리다라는 인식으로 가야 되고 그것이 가야 자리 잡혀야 그나마 부끄러파 수준이 되는 겁니다. 이게. 근데 아직 그것도 안 되잖아요.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제가 10분 안에 끝내야 되니까. 예. 그렇게 되니까 뭐죠? 자, 이러면 뭐죠? 이게 헌법 1조에서 이대로 가자 하게 되면 이대로가 좋아하게 되면 보수죠. 근데 뭐죠? 아니다. 정치적 민주주의만으로 부족하니까 바로 이는 경제적 평등의 문제로 우리는 뭐죠? 복지란 문제로 하겠다. 이렇게 간 거잖아요. 그때는 못하겠다 했어요. 돈이 없잖아. 나라가. 이렇게 된 거죠. 그때 뭐죠? 돈이 있잖아가 나온 거잖아요. 돈이 있잖아가. 어디서 나왔어요? 돈이 있잖아가 지금 세 가지가 나왔잖아요. 첫 번째, 한국 사회가 주택 보급률은 100%가 넘어요. 주택 보급률이라기보다 하여튼 게. 근데 문제는 실제 주택 보유율은 60%인가 70%보다 안 되지 않습니까? 자가가. 그 이유는 뭐예요? 한 사람이 너무 많이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 이거 어떻게 해야 된다? 그거는 대한민국에 따라서 그렇게 특혜를 받은 거잖아요. 이거 있을 수 없는 짓을 대한민국이 허락해 준 거잖아요. 그래서 부자가 된 거잖아요. 3살짜리가 뭐 아파트나 임대 건물을 가지고 이런 나라가 만들어준 게 누구예요? 불로소득을 만들어준 게. 대한민국이란 터지에서 나줘도. 그럼 이부에서 해야 된다. 이게 뭐죠? 종부세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종부세가 가장 큰 싸움이 벌어졌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웃긴 게 뭐냐면 대한민국이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없는 놈이 있는 놈 걱정해서 망하는 나라예요. 자기가 무슨 아파트 부자 될 줄 착각하고 있어요. 그다음 상속세도 하자니까 상속세 낼 사람이 몇 사람이 있다고 상속세까지 반대해요. 자기가 무슨 대박이 날 줄 알고. 그런 거예요. 없는 놈이 있는 놈 걱정해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정확하게 종부세의 본질은 그거예요. 거기서 한국에 살아서 같이 살아야 할 땅이, 그래서 제가 공동체의 윤리라는 게 민주주의는 이 땅에서 누구는 발디딜 틈도 없이 반지 하나 집도 없이 살아야 되고 뭐 자연에 산다 가보시죠. 전부 다 집 없는 사람의 얘기잖아요. 그게 무슨 가고 싶어 하는 자연인이 아니잖아요. 예. 집 없다는 뜻이잖아요. 전부 다. 오죽하면 산에 갔겠냐지 전부 다. 예. 그런 거예요. 그게 청산별곡의 세계예요.
고려가 아니고 그런 거잖아요. 살이라도 머리하고 다리 따먹고 살겠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그거 청산별곡이 바로 그런 거예요. 고려시대 유민들의 노래잖아요. 갈 데가 없어서 부르는 처량한 만국의 유랑의 노래예요. 예. 그걸 귀족들이 따라 부른 거예요. 자기네들도 좋다고. 예. 자, 이런 것도. 그럼 종부세를, 그래서 종부세가 논쟁 일정에 오른 것은 이것은 부자에 대한 증오가 아니라 한국 사회가 가져야 될 공동체의 민주주의에서 경제적 평등이나 어느 정도 경제적 보장이 없으면 민주주의가 안 된다는 거예요. 폭동이 일어날 수도 있잖아요. 자칫하면. 옛날 같으면. 그러니까 이런 데서 그것을 해줘야 되겠다. 그것만까지 모자란다. 또 어디 있냐. 있더라고요. 뭐죠? 또 뭐 있어요? 정부지 말고. 갑자기 내가 흥분해버렸네. 소득세죠. 우리나라는 간접세가 너무 세요. 담배값 그렇잖아요. 먹고 살만하면요. 걱정할 게 없으면 건강하고 이런 거 생각하는 사람들은 담배 다 끊습니다. 먹고 살만해요. 근데 저 같은 사람은 담배가 늘었어요. 먹고 살지도 못하니까 고민이 많아지면 담배만 펴요. 근데 담배값이 뭐죠? 2,500에서 4,500 올 때 2,000원 올랐잖아요. 이거 순삭이, 이건 뭐죠? 100%가 훨씬 넘는 거. 말은 금년이지만 뭐예요? 그거 아니라고요. 그래서 끊은 사람들 다시 피더라고, 다시. 안선수도 피고 나도 다 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득세를 해야 되는 거죠. 거기서 누진세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보면 그 고소득자의 부담률이 유럽에 비해서 훨씬 낮지 않습니까? 그걸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세 번째가 뭐예요? 대기업들한테 내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대기업들한테. 그게 뭐예요? 예를 들어, 겪은 걸로 제가 얘기 들어요. MB 때 뭐죠? 국민 여러분하고 제가 뭐죠? 부자 만들어 드리겠다 했잖아요. 부자 만들어 주겠다고 했는데, 그래서 뭐라고 했어요? 정확하게 하면 기업하기 좋은 나라로 해주겠다고 얘기했어요. 기업하기 좋은 나라라면 우리 노동자들은 반 죽었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노동유연화 했잖아요. 난 처음에 노동유연하게 노동자들 마사지 해주는 건 줄 알았어요. 근육 풀어주는 건지. 해고 자율화를 합니다. 법 이름이 어려우면 악법이에요. 법 이름이 쉬우면 좋은 법입니다. 못 알아듣게 만든 법은 악법이에요. 그렇게 아시면 됩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했어요. 그때 MB가 말한 것이 뭐냐면 뭐죠? 낙수 효과론이죠. 낙수 효과. 내가 기업을 밀어줘 가지고 그때 정규직이 대부분 비정규직 날아갔잖아요. 수많은 사람 비정규직이 양산됐어요. 그건 노동자 희생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면서 뭐죠? 실제로 그 당시에 수출해서 굉장히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러니까 MB가 주장한 게 이명박이 주장한 게 무슨 MB입니까? 명박이죠. 예. 그러니까 주장한 게 뭐예요? 이렇게 하면 그 돈이 기업에 넘치면 다 임금으로 내려갈 거 아니냐. 낙수가 돼서 내려오다 보면 밑에 듬뿍 은혜가 적셔질 거 아니냐 이거 하잖아요. 정말 그런 자고 열심히 일을 했어. 잘리면서. 그때 보죠. 낙수가 안 되고 방수 처리가 됐잖아요. 안 내려오잖아요. 이게 기업 무슨 투자 준비금과 해서 수십조가 있었잖아요. 지금 수백조 됐잖아요. 그 구멍 좀 내자는 거잖아요. 이게 뭐죠? 재벌 개혁이고 경제 정의잖아요. 이 세 가지가 하드시로 남은 거예요. 즉, 지난번 박근혜 대통령 때부터 뭐냐면 지금까지 계속 이어진 이 세 가지 이슈는 제가 볼 때, 그건 역사학으로 볼 때 이것은 뭐냐면 그냥 개별에 대한 무슨 분노나 무슨 그게 아니라 한국 사회가 정치적 민주화라는 그런 제도 하에서부터 실제적 내용적 민주화로 가기 위해서는 경제적 문제에서 경제 평등이 경제 민주화고 그런 데 있어서 뭐냐 필요한 재원이라는 것은 이러한 부분의 양보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것을 놓고 벌어지는 싸움에서 지금 뭐냐면 윤석열 대통령이 됐다고 보면 되는 거잖아요. 정책이 다 보이잖아요. 어떻게 누구를 위한 정책인지. 그래서 이렇게 가자고 하는 것이 뭐냐? 이 정도면 온건보수의 급진 아닙니다. 전 세계적으로. 그러면 제가 지금 할 때 보수는 나왔고, 그죠? 그냥 이대로. 그 다음에 온건보수는 나왔어요. 온건 진보는 나왔어요. 그 급진 진보는 뭐예요? 급진 진보는. 그래봤자 자본주의에서는 소용없다. 해봤자 뭐냐? 서유럽의 복지국가들은 제3세계로부터 수많은 이익을 획득해가지고 국내에다 대부분에는 약탈적 구조되어 있다. 그런 거잖아요. 속에 사회민주주의는. 근데 어쨌든 뭐죠? 우리나라는 뭐냐? 그렇게 해봤자 빈익빈 국부를 끊임없이 재생산될 것이고 재정 악화가 같이 갈 거 아니냐. 그렇죠? 인플레이션가 막을 방법 없죠. 따라서 아예 새로운 체제로 가야 된다. 이게 뭐죠? 불판을 갈아엎자가 됩니다. 이게 급진 진보가 되겠죠. 근데 한국 사회는 이 급진 진보는 링에 올라올 때마다 뭐죠? 아웃됐잖아요. 그렇죠? 제일 먼저 누가 아웃됐어요? 조봉암, 사형. 그 다음에 뭐죠? 또 한번 진보당이 커지니까 그때 뭐죠? 그 진보당이 이제 무슨 있었잖아요, 당.
근데 이석기인가 뭐 이렇게 연결되면서 정당 해산 알겠습니까? 한국 사회는 제가 볼 때 아직 진보는 특히 급진 진보는 링에 오른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제가 볼 때 정의당이 지금 온건 진보 얘기하는데 지금 길을 잘 못 찾잖아요. 예, 그렇게 된 상황이에요. 그래서 제가 볼 때, 그러면 뭐가 빠졌어요? 지금 하나가 빠졌네. 뭐죠? 뭐가 빠졌어요? 진보하고 보수는 있는데 제가 볼 때 진보 한국에서 진짜 빠진 것은 보수는 가 있는데 좀 다르다. 그럼 이런 거죠. 진보는 보수는 그냥 그대로예요. 그러면 온건 진보하고 급진 진보는 대충 이해하실 수 있잖아요. 그냥 개념적인 게 아니라 불판을 가렸던 급진 진보고 온건 진보는 지금 한국 사회는 온건 진보의 목소리가 그나마 커지고 있는데 그까지 지금 뭐냐면 다시 눌리고 있는 상황이다. 좌빨이라는 이름 속에서 이건 좌빨 내용이 아니고 서구 유럽에서 상식인 건데 어떻게 보면 서구에서는 됐어요. 그럼 뭐냐? 수구가 있다. 수구가 있다. 수구. 수구는 뭐예요? 수구는 뭐죠? 지금 촛불 집회 나가잖아요. 저런 자식들이 말이지. 저런 자식들이 옛날 같으면 우리 전두환 각하 같으면 탱크로 싹 밀어버렸어요. 이해갑니까? 저런 탱크로 싹 밀어버려야 돼. 각하 때가 좋았지. 각하 때가 좋았지가 수구예요. 근데 그 각하들이 누구냐고 잘 봤더니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해갑니까? 이거 뭐죠? 헌법 1조 파괴범들이잖아요. 이해가십니까? 각하 때가 좋았지, 그때가 좋았지, 탱크로 밀어버리면 될 것을 이해갑니까? 싹 다 조져야 되는데. 이런 말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죠? 겪어보시죠. 이들은 보수가 아니고 수구예요. 그래서 이걸 이제 한 5분 안에, 10분 안에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보면 한국 사회에서 뭐냐면 이런 거예요. 즉, 제가 볼 때 이야기실을 했는데, 보수는 현존하는 헌법 1조의 기본적, 현재의 헌법 정도 수준에서 머물자는 거예요. 현재의 헌법. 그러니까 뭐죠? 경제적 불평등 문제는 그냥 이대로 넘어가자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건 너무 심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헌법 1조의 내용상 확장하자. 이 내용상 확장이 계속 대선에서 제기된 게 바로 복지라는 이름으로 나왔지만 알고 보면 경제적 평등과 경제적 민주화예요. 그래서 그거 없이는 정치적 민주화가 의미가 없다는 걸 계속 주장하는 거잖아요. 이 단계예요. 급진 진보는 뭐냐? 불판 가르쳤는데 가르치는 진짜 프라이팬도 없어요 지금. 그렇죠? 네, 그런 상황이에요. 수구는 뭐죠? 옛날이 더 좋았지. 옛날이 더 좋았지. 각하 때가 좋았지가 수구예요. 그래서 수구는 뭐죠? 시대착오인 거예요. 자, 그럼 이걸 가지고 실제로 우리 역사가 어떻게 됐나 한번 볼까요? 네. 자, 그래서 제가 볼 때 이 역사 적폐라는 얘기를 지금 때 오늘날 우리가 흔히 적폐라고 적폐하는데 그게 보수가 아니고 수구였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 수구를 10분 안에 정리하고 이제 마무리 짓겠습니다. 자, 이건 뭐 대한민국 정부 수립까지 생략하겠습니다. 카얄 포모미 외웠죠. 옛날 입시 수능에서 카얄 포모미 요거 기본이에요. 예. 카이로서는 야테단 포천에서는 그다음에 뭐죠? 모스크바 삼상회의, 그다음에 미소 공동회의, 그다음에 이런 재계랄 분단된다 이렇게 되잖아요. 예. 그래서 된 거예요. 자, 어찌됐건 남쪽만 보겠습니다. 자, 이 남쪽에 할 때 이제 대체 지형이 복잡한데 제가 아주 그냥 도시화 시킨 거예요. 해방 45년에서 48년 사이에 좌와 우를 색깔로 만들어 스펙트럼으로. 네. 자, 뭐냐면 자, 맨 왼쪽은 좌익입니다. 빨간 색깔은. 네. 그러면 이제 박헌영 하면 남로당 들어보셨죠? 네. 그러니까 정통 사회주의예요. 소비에트 러시아의 경험을 중심으로 해서 가겠다는 거죠. 그 다음에 뭐냐? 백나무는 뭐냐? 백나무는 이제 연세대학교 교수하던 양반의 일제시대 마르크스 학자인데 나중에 월북했죠. 박헌영도 월북했지만 백나무는 사회주의로 가긴 가야 되는데 지금 우리는 식민지도 겪었고 그다음에 경제사정도 어렵고 미군정도 있고 분단도 됐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못 가고 좀 이렇게 중간에 쉽게 말해 중간에 정거장 하나 그쳐서 가자. 이해가십니까? 가기는 가야 돼. 반드시 가야 되지만 추풍령 고개로 한번 돌아서 가자. 이해갑니까?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있어요. 그다음 여운형 선생은 나도 알고 보면 옛날에 그래도 공산당선언 이런 것도 번역한 사람인데 지금 보니까 아니다. 나도 사회주의로 가고 싶다. 나도 솔직히 사회주의가 좋다. 그런데 뭐냐? 지금은 분단이 된 상황에서는 사회주의 절대로 못 간다. 이해가십니까? 미국이 있는데. 그리고 우리끼리 갈등이 벌어지면 안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일단 뭐냐? 그러면 뭐냐? 남과 북이 자본주의와 사회주의인데 나는 아무리 봐도 영국식이 좋겠다. 사회민주주의자로 가겠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요원형은
그다음에 그러니까 정확하게 요원은 선통일 후 체제 결정이에요. 통일된 왜 그때만 해도 완전히 분단이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선통일한 이후에 통일된 남북 주민들이 결정하면 되지 않느냐. 그 과정에서 대충 지금은 서로 내세울 수 있는 게 절충적인 사회민주주의 영국 노동당 같은 것만 해도 좀 괜찮지 않겠냐. 그러나 궁극적 사회주의로 가면 참 좋겠다 이런 정도예요. 근데 뭐죠? 박근혜는 넌 사회주의 아니잖아 이렇게 욕하는 거예요. 여운형은 넌 정통도 아니게 왜 자꾸 토마토가 수박이 왜 이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김원봉은 이 사람은 민족주의자지만 그래도 사회주의 쪽인 경향이 있죠. 그러나 정확하게 정통 사회주의는 아닙니다. 민족주의지만 사회주의를 거부하지 않지만 절충형적인 행태. 그래서 제일 누가 가깝고요? 김원봉, 여운형, 백남은 김규식하고 가까웠던 사람이에요. 박근혜가 안 가깝고 이해가시겠죠? 됩니다. 김규식이 뭐냐? 이분은 사실은 교회 장로예요. 언더우드의 양아들이잖아요. 어릴 때 엄마 아버지가 콜레라로 돌아가셔가지고 천년동가 한도 돌아가셔가지고 입양됐었잖아요. 그러니까 김규식 교회 장로인데 이 사람이 특기가 있어요. 학교 가게 되면 얘들아 우리가 학교 가자고 우리하고 손잡고 가다가 잠깐만 자익이도 빠졌는데 자익아 너도 함께 가자. 자익과 우리 왕따는 아름다운 학교 만들자. 이게 김규식 노선이에요. 그러니까 본인은 장로고 우익인데 꼭 왼쪽과 오른손을 같이 잡고 갔어요. 이게 그러면 여운형 김원봉은 중도 좌파라 그래 우리가 중간파 가운데. 그러면 김규식은 뭐냐? 우파 가운데 중도 우파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국내에서는 안정이라는 사람이에요. 안정은 뭐냐? 이러다간 사회주의로 가 우리 다 죽어 이런 거예요. 우리 몽땅 죽어. 그게 뭐냐? 사회주의 정책을 우리가 받아야 돼. 그래야만 사회주의로 안 간다. 이해갑니까? 사회주의를 막기 위해서 사회주의 정책을 써야 된다 이런 거예요. 그리고 지도하는 이념은 사회주의와 자본주의로 민족이 계급 분열되니까 이걸 막으려면 뭐 해야 된다? 민족으로 통일해야 된다. 그럼 어디로? 대종교 밑으로 집합. 이해갑니까? 당군 밑으로 집합 이렇게 가는 거예요. 종교로 통합하려고 했어요. 통합하되 사회민주주의. 그러니까 이 사람도 사회민주주의로 가려고 했어요. 이것도 중간 우파예요. 그 조상은 뭐냐? 이분이야말로 이제 우파 민족주의 계열의 헌법의 아버지입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모든 헌법이 이 양반이 다 손봤어요. 조상이. 메이지대학교 법대 출신이거든. 삼균주의 들어보셨죠? 이 사람은 뭐냐? 조상은 나는 무지하게 사회주의를 싫어해요. 근데 뭐죠? 정치, 경제, 교육, 평등을 이야기해요. 평등주의자예요. 그래서 제가 골고루주의라고 자기가 해서 삼균주의예요. 예, 그게 되었어요. 그다음 민족도 민족사회 평등 이거 주장해요. 그러니까 뭐죠? 한국에서 조상은 평등주의자인 거예요. 골고루. 근데 거의 대기업 이런 건 다 이쪽 사람들 전부 다 뭐죠? 대기업은 국유화입니다. 지주들 토지도 다 국유화예요. 이거는. 네. 자, 그래서 조상은 반공은 반공인데 내용은 상당히 사회주의 내용을 많이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임시정부의 핵심이에요. 이분이. 임시정부 헌법 만든 사람이에요. 건국강령 만들고. 그 김구 선생은 뭐냐? 진짜 정통 우익이잖아요. 그죠? 반공이잖아요. 근데 뭐예요? 차이가 있어요. 김구 선생은 나는 정말 공산당이 싫어. 그렇지만 뭐냐? 분단이 된다면 내 아들 같은 김일성이라도 만나고 오겠다. 이해갑니까? 반공보다 뭐가 있다? 민족이 위에 있었다. 그러니까 진정한 민족주의자죠. 그러니까 김구는 철저한 반공주의자임에도 불구하고 민족 분열이 된다면 그걸 막해서 난 김일성하고도 손잡고 얘기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북한을 가서 만나고 오지 않습니까? 그죠? 그게 되는 거예요. 방북한 거잖아요. 예. 그래서 제가 볼 때 반공보다 민족에 의했었다. 그 전에 지청제 이범성은 뺍시다. 이건 복잡하니까 시간 없고 이건 또 설명이 길어지니까. 그 다음에 이제 정치적으로 보면 우익의 송진우, 장덕수, 김성 이게 한국민주당, 한민당, 동아일보 계열이죠. 이들을 하고 있어요. 이들은 뭐예요? 이들은 송진우는 친일을 안 했어요. 근데 장덕수, 김성준 친일 많이 했어. 친일명 사전뿐만 아니라 심하게 국회에다가 뭐죠? 반민족 행자로 지금 대한민국 관부에 공식적으로 기록되었습니다. 김성수는. 국회 관부에 실려 있는 사람, 대한민국 관부에 반민족 행자로 MB 때 실렸어요. 공식 민족 반역자예요. 이들은 뭐냐? 통일이 될 바에는 반공을 하겠다. 이해갑니까? 왜? 통일이 되면 친일파가 있을 자리가 없잖아요. 그 이들은 뭐냐? 반공이 민족보다 위에 있다. 이해가십니까? 이게 한국 국의 본산이 되는 거예요. 반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승만 마찬가지죠. 이승만도 통일될 바에는 반공이 낫다. 이해갑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누가 손잡아요? 조병과 장태성 그게 행동대장들이잖아요. 조폭으로 치면. 조병과 장태성은 송진호, 장도석, 김성수, 이승만의 행동대장이잖아요. 요즘 보시면 경찰 총수였잖아요. 내무부 장관 겸 둘이가 이게 됩니다. 이들이에요. 자, 대충 이해가시죠? 정치적이 이렇다. 그러니까 김구하고 그 한국의 정통의 김구하고 이쪽은 차이가 있죠. 그 한국에 우익할 때 송진호, 장도석, 김수할 때 이 한국민주주의는 친일 세력이 중심이 되는데 민족주의를 얘기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반공이 유일한 가치가 될 수밖에 없어요. 이승만도 반공주의자고 이 양반은 소련이 없을 때도 반공한 사람 같아요. 예. 자, 그럼 제가 여기서 이제 마무리한 건데 문제 핵심이 그러면 1948년 5월 10일 날 선거를 했어요. 선거를 했던 이유는 뭐냐면 재헌의원, 즉 헌법을 제정하는 재헌국회를 구성하기 위한 국회의원을 뽑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재헌선거라 그런 거예요. 헌법을 제정하는 국회의원을 만든다. 이렇게 해서 만든 국회의원들이 모인 국회가 재헌국회고 이들이 만든 게 우리나라 제1공화국 첫 번째 헌법이고 이것이 바로 발표된 날이 공포된 날이 7월 17일 재헌절이죠. 이렇게 됩니다. 그렇죠? 따라서 뭐죠? 여기에 출마하는 것은 뭐죠? 분단 정부를 동의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에 반대하는 것은 왜 그러냐면 김구 선생이 북한 간 이유가 뭐예요? 지금 남한이 단독 선거로 나아가니까 단독 정부하면 북한도 따라서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만나서 뭐예요? 야, 김일성, 남쪽은 내가 어떻게든 막아볼 테니까 너 절대로 단독 정부 만들지 마. 그럼 완전히 우리 분단되고 그러면 전쟁 나잖아 어차피. 이렇게 하러 갔다가 성과없이 오신 거잖아요. 자, 이래서 투표를 했더니 이게 중요한 거죠. 독촉, 분단 독촉 이렇게 외울 때는. 독립촉성이지만 내가 볼 때 분단 독촉이야. 이게 이승만의 요즘 태극기 부대 비슷하게 그런 게 대중화된 그런 그룹들이에요. 이승만이 55명 제일 많이 됐어요. 김성수가 친일 세력이 많다 그랬죠. 지주 자본가가 많고 여기 두 번째예요. 그다음에 대동청년단, 민족청년단 전부 다 극우 청년 단체들이에요. 이범석 지체정 장군은 광복군의 총사령관과 그다음에 제2지대장을 했지만 그들이 국내에서 만들 때 이들은 우익 행동대를 만든 거예요. 족청 유명하잖아요. 들어봤죠. 장조사 청년도 잠깐 있었잖아요. 근데 족청은 좀 엘리트주의고 대동청년단은 좀 살벌했어요. 근데 둘 다 살벌했죠. 청년단은. 이들은 사실은 이승만을 지지했어요. 자, 이렇게 됐다. 그 무슨 얘기냐? 한마디로 하면 제가 볼 때 이렇게 된 거예요. 이거 좀 넘어갈게요. 시간이 없으니까. 예. 한마디로 하면 이 선거는 좌익은 아예 불법화 됐잖아요. 그죠? 또 남한 단독 선거 반대했잖아요. 제주 4.3 이것 때문에 일어난 거잖아요. 그 이후에 1차 말고 2차는. 예. 근데 중간파 다 투표 안 했잖아요. 안지용도 안 했습니다. 저처럼. 근데 김구 우파도 안 했죠. 결과적으로 뭐냐면 그러니까 우리 착각가 많은데 이 해방 3년의 마지막은 좌우 갈등이 아닙니다. 분단이냐 통일정부냐 이거 갈등이었죠. 이해갑니까? 좌우 갈등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잘못 가르친 거예요. 역사가. 좌우 갈등은 계속 이어져 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47년도 후반기 이후부터 48년도 국면은 뭐죠? 이러다가 좌우 갈등하다가 나라가 반쪽 나게 생겼잖아요. 민족이. 그래서 뭐죠? 분단 막자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건 뭐죠? 이 시기에 핵심은 분단이냐 통일이냐가 화두였던 시기라고 봐야 된다는 거죠. 마지막 시기는. 제가 말한 건 좌우 갈등이 없었다가 아니라 이런 국면들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결과적으로 이들이 아이고 빨리빨리 끝내야 되는데 아이고 마무리가 이렇게 아쉽나 이렇게 자꾸 헷갈리게 나오나. 예, 이들이 불참하고 나온 게 이들 세력인데 이들이 보면 뭐죠? 이승만 빼면 나머지 이건 옛날에 김구 선생을 떠나버린 거죠. 임시정부에 있다가. 그죠? 그래서 이승만을 지지한 그룹을 간 거예요. 반공, 극우 단체들이에요. 전부 다 청년 단체들이. 이들 갔어요. 결과적으로 이들입니다. 자, 그래서 제1공화국이 뭐 제1공화국의 핵심 뭐죠? 이렇게 된 거죠. 이승만의 독촉계 아시죠? 독립촉성계. 제가 외우고 싶게 분단 독촉계. 그다음에 한국민주당이라고 쓰고 친일파가 많은 정당이라고 읽는다. 자, 근데 이들의 입장이 뭐죠? 친일이죠.
이승만 친일 청산 반대했잖아요. 한민당은 친일파가 제일 많았잖아요. 그다음에 친미죠, 양쪽, 그죠? 미군적 끼고 살아남았잖아요. 그다음에 뭐죠? 반공이죠. 그다음에 뭐죠? 지주 자본가 정당이고 철저하게 자본주의 체제잖아요. 그다음에 통일이 아니라 분단 정부론이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가지가 공통된 두 세력이 만났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했어요. 근데 뭐냐? 그래서 여기 보면 김성수하고 이승만인데 이렇게 됐어요. 자, 이제 마무리되네요. 자, 이렇게 해서 즉 최초의 대한민국의 이른바 제1공화국의 세력은 바로 이 한민당 세력과 이승만 세력의 결합이었어요. 그래서 이들을 건국의 아버지로 만들자고 하는 게 건국절입니다. 이해가시겠죠? 예. 오늘 건국절 강의를 할 수가 없으니까. 근데 제가 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계보가 앞에 잠깐만요. 설명을 좀 드려야 되겠네. 자,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이승만하고 이 한국민주당하고 갈등이 생겼어요. 왜냐하면 김성수 이 한국민주당에서는 이승만이가 곧 죽을 줄 알았어. 나이가 많잖아요. 근데 알고 보니까 불로장생파였어. 안 죽어, 아무리 기다려도. 아무래도 안 죽는 게 문제가 아니고 죽을 때까지 종신 대통령 하려고 했죠. 여기서 깨진 거잖아요.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한국에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 생긴 게 친일, 친미, 반공, 자본주의 분단에서 다섯 가지가 같은 게 한국민주당 이승만계인데 이승만이 오래 살면서 발생한 게 내가 혼자 계속 해먹겠다고 해버렸잖아요. 그래서 결국 만든 게 자유당이죠. 종신 독재로 갔잖아요. 그 자유당은 뭐죠? 이승만 대통령의 뭐죠? 재출마를 지지한다를 써야만 정당 가입이 돼요. 그러니까 사당이죠. 개인 정책 정강이 아니에요. 예. 그 다음에 뭐죠? 여기는 어떻게, 한국민주당 할 수 없이 뭐예요? 혼자 해 먹겠다니까 그러지 말고 나눠 먹자, 돌아가면서 먹자 하다 보니까 미국식으로 하자. 이해갑니까? 그러니까 여기서는 뭐냐? 미국식 민주주의, 의회 민주주의 하자고 한 거예요. 자, 그러니까 문제 됐어요. 근데 잘 보면 이게, 여기서 뭐냐? 우리가 요즘 민주당 보면 헷갈리는 거 많죠? 특히 몇 년 전 민주당만 봐도. 이게 뭐냐면 이런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민주당하고 자유당만 놓고 얘기해 볼게요. 친일, 친미, 반공, 자본, 분단 정부는 당연히 흡수 통일로 갈 거 아니에요. 그죠? 6분지 5가 같고 6분지 1이 틀려요. 그럼 같은 거예요? 틀린 거예요? 같다고 하기에는 이 두 개가 너무 큰 차이겠죠. 한국 현실에서는. 그렇죠? YS하고 DJ 생각해 보면 그렇잖아요. 근데 제가 말하는 건데, 근데 어떤 때 보면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이나 똑같은 것 같잖아요. 그 무지개 정당인가 뭐 이런 게 있잖아요. 무지개 떡인가. 그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발생의 역사가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출발 저지가 한국 사람이 뭐죠? 이렇게 해서 이 다섯 가지는 변하지 않은 쪽 오다가 최근에 노무현 대통령 때 DJ라는 과도기를 거쳐서 노무현 대통령 때부터 와서 이 균열이 생기고 그래서 과거의 민주당 세력이 사라졌잖아요. 거의 아주 남한은 있죠. 뭐라고 부르더라 두 글자로. 예. 근데 그러니까 한국에서 이렇게 됐다. 그럼 그다음 볼까요? 이제 마무리네요, 진짜로. 아이고. 뒤에 더 재밌는 거 많지만 할 수 없고요. 자, 이런 거예요. 지금 보니까 그 이후에 보니까 그래서 한국사는 뭐냐? 비로소 한국민주당이 자유민주주의를 하자니까 헌법 1조를 지키자. 알고 보면 헌법 1조밖에 없다. 그래서 이게 보수가 되는 거예요. 근데 뭐냐? 됐고 각하만이 최고야. 그죠? 국부야 우리는. 이게 반자유민주주의 국가의 헌법 1조 부정한 거에 자유당이잖아요. 이렇게 해서 분화가 됐다. 한국은 정치적 출발이 된다. 수구와 보수가 보수의 정당이에요. 그럼 그 이후의 계보가 뭐냐? 그럼 헌법 1조를 지키자. 어찌됐든 나눠 먹어야 되니까 민주주의 하자고 할 수밖에 없어요. 정치적 민주주의 하자는 그룹이 그 후에 한국민주당이 민국당으로 바뀌었다가 민주당으로 바뀌고 이 민주당의 심파가 장면이 돼서 제2공화국에서 총리하잖아요. 구파는 윤보선이 대통령이 할 거예요. 근데 이들은 전부 다 6부지 5가 같은 애들이잖아요. 그렇죠? 애들이 아니라 정치인들이잖아요. 그다음에 신민당에서 DJ YS 이철승이 있었죠. 40대 기수론 했어요. 신민당으로 이어왔어요. 그러다가 80대 90년대 와서는 이철승 계열과 YS가 가버리죠. 이쪽으로 가버린 거예요. 이철승은 진작에 갈 사람이었고 YS 마저 가버렸잖아요. 그게 PK가 지금 가버렸잖아요. TK하고 손잡았죠. 그게 페널티 킥이 됐잖아요. PTK. 현 민주당 DJ계가 좀 남아있죠. 아직도. DJ계가 지금은 그 다음에 시민사 일부가 충족되면서 과거하고 많이 달라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정체성이 헷갈리는 거예요. 지금은. 노무현
노무현 씨가 대통령 됐을 때마다라도 뭐죠? 야당 국회의원들이 저런 놈이 무슨 우리 민주당 당대표고 대통령이냐 인정 안 한다 했잖아요. 우리 빼져 있는 옛날 YSDJ만 인정하겠다고 했잖아요. 개족보라고 동의 안 했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 말 하는 게 점점 죽어가고 있죠. 근데 새롭게 바뀌지를 못하고 있는 어수선한 무지개떡이에요. 여기는 무지개가 없어요. 자유당이 망하니까 뭐죠? 더 독한 놈에서 군인들이 나왔는데 또 군인 중에도 친일파 군인들이 나왔잖아요. 박정희 시대에는. 그렇게 됐죠. 근데 더 독한 군인이 나와서 그래도 박정희 때 뭐냐면 5.16 쿠데타는 민간인은 안 죽였잖아요. 5.16 쿠데타 나중에 죽인 거 말고 전날 아예 시작부터 사람 죽이고 들어갔잖아요. 광주부터. 이게 돼. 신군부. 또 신한국당 여기 뭐죠? 와에서 가버렸죠. 그 YS 개인은 나는 YS 개인은 보수주의자인데 그 개파는 뭐죠? 수구로 갖다 봐야 되겠죠. 예. 그다음에 한나라당 뭐 이렇게 갔어요. 대통령은 볼까요? 자, 이거 보니까 이게 제 진정한 마무리입니다. 제가 이제 2022년까지 다 따져봤어요. 근데 잘 보니까 이승만이 12년 해먹었죠. 근데 이승만은 헌법 1조 파기범 맞습니까? 아니고 맞죠? 박정희 시작부터 쿠데타였죠. 쿠데타 불법으로 됐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최규하는 박정희의 딸랑이였잖아요. 네. 만주국에서 원래 관리하다 나온 사람이에요. 최규하, 전두환 노태우 뭐 말할 필요 없죠. YS는 아니라고는 봐야 되지만 정치적 책임을 질 수가 있죠. 볼 수 있죠. PK를 저쪽으로 다 옮겨버렸잖아요. 그 전법제자가 김무성이라며. 그렇잖아요. 네. 그 다음에 이명박근혜. 이명박은 뭐예요? 감옥에 갔다 왔잖아요. 그죠? 근데 이명박이라는 놈은 참, 이명박이라는 인간 특이한 게 뭐죠? 대한민국을 투기 대상으로 본 최초의 대통령이에요. 해먹으려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말을 했어요. 아이고, 너무 힘든데. 제가 그 당시에 MB를 찍은 택시 기사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런 말을 했어요. 지금 기사님 찍은 것은 이런 거 아니겠어요? MB가 도둑질 해먹었던 건 다 알고 있잖아요. 그건 뭐냐면 그 사기범이잖아요. BBK인가 바비큐인가. 다 알아요. 근데도 찍은 의미는 뭐냐? 너 도둑놈인지 알고 있는데 그 도둑놈 된 솜씨로 우리 부자시켜달라고 한 거잖아요. 그 방조범들이에요. 그 찍은 사람들. 다 알면서 나이 먹은 사람들 BBK 사건을. 그 뭐야? IMF 효과가 나온 거예요. 그 공포가. IMF에 대한 우리 공포가 컸잖아요. 그 속에서 뭐냐? 도둑놈이라 줬다. 도둑질한 솜씨로 해달라. 이렇게 이 선거에서 한국에 그래서 민주주의가 심각한 해석 받는 것은 그가 당선된 게 아니라 그를 찍었던 사람들이 갖는 마음이 이렇게까지 황폐화된 게 문제라는 거예요. 마음이 너무 황폐했고 IMF 효과 그렇게 했고. 그래서 나온 게 뭐예요? 그때부터 새 인사가 바뀌었잖아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가 아니라 부자 되시로 바뀌었잖아요. 세상에 전 세계 어느 나라가 해피 마니데이가 어디 있어요? 그렇잖아요. 해피 마니데이가 된 거예요. 새해 돈 많이 버세요가. 이 IMF 효과가 준 것이 MB를 탄생시킨 거예요. 그래서 또 하나 속은 거야. 그것도 뭐냐. 너는 부자니까 돈 욕심이 없겠지 이 생각한 거잖아요. 그렇죠? 많은 사람이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좀 우리나라 속담 공부 좀 해야 돼요. 우리나라 속담에 99가마 가진 놈이 100가마 채우려고 1가마 가진 놈 거 빼앗는다는 게 우리나라 속담에 있습니다. 부자는 그렇게 되는 거예요. 뭐 경상도에 어디 명가 부자들 다 해보세요. 다 라면에 눈물 흘리게 하고 부자 된 다음에 나중에 뭐죠? 그러고 나서 노블리스 오르세 나중에 하는 거예요. 그거예요. 저는 그래서 내가 MB가 된 다음에 보십시오. 대한민국의 기둥뿌리가 다 날아갈 겁니다. 투기해서. 그렇게 된 거죠. 물론 이건 감옥까지 가서 헌법일조 파기범이죠. 박근혜 대통령 아예 탄핵을 됐잖아요. 법적으로까지 됐어요. 그럼 뭐예요? 지금 제가 볼 때 제가 굉장히 중요시 한 것은 이 한국 사회는 수구와 준보수에 있지만 준수구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MB, 아니고 YS 개인으로 말하기는 어렵다 하더라도 그 개파로서 볼 때의 정치적 책임을 넣어서 제가 굵은 건 아니지만 합치면 50년 9개월에서 더 YS까지 포함하면 더 됩니다. 그렇죠?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럼 뭐냐. 보수나 준진보, 장면 8개월, 사실 보수하지만 수구에 가까운 사람이에요. 예. 근데 어쨌든 국민 눈치를 봤잖아요. 4.19 직후니까. 8개월. DJ 5년, 노무현 5년, 문재인 5년. 또 15년에다 15년 8개월이에요. 자, 그러면 한국 정치는 어떻게 됐다? 제가 바로 볼 때 한국에서는 우리나라는 보수와 진보의 양당 체계다. 맞아요? 틀려요? 틀린 거예요. 그럼 우리나라는 뭐죠? 수구와 보수의 양당 체계에서 누가 해먹었다? 수구가 해먹은 역사예요. 그렇잖아요. 헌법 1조마저도 버거웠던 나라예요. 네, 이렇게 된다. 자, 그러면 제가 묻습니다.
자, 그러면 이 대한민국의 주인은 누구 같아? 수구가 주인이에요? 보수가 주인이에요? 이 집에 있는데 이 집에 해던 사람이 한 사람은 56년을 살았어. 한 사람은 15년을 살았어. 누가 주인이에요? 이 사람들이 주인이죠. 50년 살았죠. 이 사람은 그래서 대한민국의 모든 선거에서 지더라도 인정 안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집인데. 나는 어릴 때부터 살았는데 하는 여자도 있잖아요. 이해가세요? 이들은 선거에서 져서 물러나더라도 이 대한민국 자기 것이라고 하는 오너십을 단 한 번도 놓은 적이 없어요. 이 56년 이상을 지켜오면서 뭐죠? 자기에 맞게 집을 만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자기 장도 넣고 온갖 비싼 거 다 넣었을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다 해먹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방마다 곡간지기로서 개들을 키운 거야. 이 개들이 뭐죠? 검찰개, 언론개, 기업개. 기업은 더 커졌죠, 옛날보다. 지금 기업이 이제 맞먹으려고 그래, 정치권하고. 그죠? 이제 지금 정치보다 약간 위에 올라가려고 그래, 이번 계기에서. 왜? 족 뽑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니까 이제 걔들 흔들 수가 있거든. 언론을 매개로 하면서. 이렇게 되잖아요. 이미 박근혜 때 보여줬잖아요. 조중동이 틀면 어떻게 된다는 걸 보여준 거잖아요. 방마다 개를 켰어. 그럼 이 개들이 뭐죠? 이 개들이 볼 때 50년 동안 갈비탕 준 주인이 진짜 주인이에요? 15년 동안 김치 준 주인이 진짜 주인이에요? 민주화가 되다 보니까 갈비가 안 들어오고 김치가 들어오는 거예요. 개들한테. 그래서 개들의 반란이 일어난 거예요. 이게 적폐들이에요. 제가 볼 때는 한국 그 적폐 중에서 가장 중요한 두 적폐가 지금 하는 게 언론과 검찰인데 정확하게 검찰만이 아니고 법의 특성상 사법부는 영장 막 발부해 주잖아요. 지금 영장 막 발부해 주고 판결도 우리 진짜 도찐 객찐이 아니라 이건 진짜 판결도 뭐 복불복이잖아요. 요즘 보면 알 수가 없어요. 저도 그래서 300만 원 벌금 낸 적도 있고, 예, 셌어요. 그래서 저희 말씀드린 한국 사회는 이런 점에서 수구와 보수가 각주보지만 수구가 가장 집권해갖고 거기서 쌓였던 집을 50주나 나도 이익을 돌려먹는 시스템이 만들어졌겠죠. 이 시스템에서 기생하고 있다가 그 개들이 커가지고 이제 맹견이 된 거예요. 근데 맹견이 뭐죠? 집주인까지 행사하는 거예요. 이것이 역사적폐다. 예, 제가 너무 길었는데 9시까지 했는데 제가 사실 20분에 시작을 했는데 그래도 20분 더 초과달성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여기서 또 마쳐야 되겠습니다. 예. 원래 이게 제 강의의 인트로덕션 부분이에요. 예, 언젠가 또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또 뒷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예, 어떻게 안 선생님? 예, 질의응답 받아도 될까요? 아직 시간이 너무 많이 갔지만. 예. 예. 네. 정치, 경제는 저희들이 뭐 간섭을 해서 이 시민의 한 표밖에 되지 않는 거지만 학교의 계시기 때문에 학자이시기 때문에 제가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이영훈 씨가 반일 종족주의를 썼을 때 저는 이제 그 책을 사서 봐서는 안 된다는 생각에 누구한테 듣기만 했어요. 그런데 그거를 읽고 나서 제가 느낀 것은 우리나라의 역사학자들과 국사학자들은 다 죽었구나. 이 사람 하나를 학문적으로 그 사람이 자신의 소신을 얘기를 할 수는 있어도 그것을 책으로 발표를 하고 어떤 낙성대 연구소라는 곳에서 서울대 출신의 많은 학자들이 그렇게 같이 공조를 해서 이런 책을 쓸 수 있다는 것이 학문적으로 용인이 되어 있는 그런 것인가? 그리고 다른 학자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학자로서의 양심으로 이것이 그 사람은 학자로서의 양심으로 가능하게 그것을 책으로 냈는데 다른 학자들의 생각은 이 사람이 이런 논문을 썼을 때 그거를 사작시킬 수 없는 증거가 없었나? 그런 생각이 들면서 다른 학자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참 궁금했어요. 예, 제가 아마 그 2008년부터 그 이영훈 씨 그쪽 뉴라이트 쪽하고 계속 뭐 100분 토론했는데 많이 나가서 논쟁 많이 했는데 저는 이렇게 봐요. 제가 2008년도도 역사학자들한테 그런 얘기했어요. 앞으로 뉴라이트가 대세가 될 거다. 그리고 이들이 교과서를 장악할 거다 했더니 역사학자들이 안 믿어요. 순진해가지고. 왜냐하면 교과서 집히는 역사학자들의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역사 교과서는 경제학자들 그 사람들 서울대 경제학과에서도 몇 사람들이에요. 그
원조는 안병직 교수라고 서양사는 안병직 말고 경제사는 안병직 교수. 그다음에 그 밑에 이른바 전법제자 이영훈 서울대 7공학번. 그다음에 그의 사이드 친구 김문수는 이쪽 잘 모르고. 예, 이런. 그다음에 이제 그 치구학번에 또 이제 주 아무래도 있어요. 그 나머지는 학자 아닙니다. 그다음에 두 명, 박사하고 또 한 명 있어요. 두 명 중 학자인데 그 라인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는 내가 이제 긴 설명하면 이제 그들 왜 이렇게 그들은 원래 한때 좌파 그룹이었어요. 아주 센 좌파들이었어요. 그들이. 그리고 이영훈 교수 같은 경우 다 그쪽에 우수한 연구자들이에요. 그리고 특히 경제학과 중에서도 한국 경제사를 했기 때문에 역사학이 커버 못하는 부분을 많이 했는데 그들이 사회주의가 몰락하면서 확 바뀌어요. 근데 바뀐 그 사연에 대해서 내가 또 이야기한 얘기가 적절치도 않고 너무 깁니다. 근데 어찌됐건, 앞으로 이들은 이제 아마 한국 고대사도 다를 거예요. 근데 제가 보기엔 그 책을 읽으면 일반 분들은, 반박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 통계 들고 나오는데, 이해가십니까? 근데 그 문제는 통계가 너무 문제가 많아요. 그래서 뭐 제가 사실은 그래서 재작 2020년에 그래서 이제 역사학자들 몇 사람 모아가지고 책을 하나 냈어요. 우리 뉴라이트에 대해서 이렇게 역사학자들이 했던 건 딱 두 권이 있어요. 역사학자들 자체에 대한 것은 2009년도, 2008년도에 뉴라이트 대안 교과서가 나왔을 때 위험한 교과서 이렇게 해서 책을 낸 게 있어요. 저도 그거 하나 썼어요. 그거 하나 썼고, 그거 이미 이야기 다 나와 있어요. 비판하는 거는. 그 다음에 최근에 하던 이제 아까 말한 그 반일 민족주의, 반일 종족주의 거기에 대해서는 저는 그 책은 좀 위험한 책이 아니라 제정신이 아니에요. 그 이용훈 씨는 지금 조금 뭐냐면 학자의 그 길에서 너무 많이 나가서 좀 어려운 얘기지만 일본의 도쿠토미 소호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 하구나. 일본 우익의 아버지예요. 책을 100권씩 낸. 근데 이제 사실 사실 한국의 수구는 아무것도 몰라요. 다 머리는 좋습니다. 공부 잘하고 서울대 출신이 제일 많잖아요. 근데 뭐냐? 이 이용훈이라는 사람이 책을 쓰면서 그것을 보고서 친일 문제도 해결해주고 여러 가지 다 해결해준 거예요. 박정 문제도 해결해주고 이승만도 다 해결해주고 하니까 그 일을 받아들여서 이제 한국의 이 친일 조상을 뒀던 사람도 긍지를 가지고 독재했던 사람들의 후손도 긍지를 가지게 됐어요. 근데 그 내용 자체를 보면 얼핏 보면 맞는데 하나도 안 맞아요. 왜냐하면 통계 자체도 문제가 있는데, 제가 그 뉴라이트에 대해서 비판한 PPT를 만든 게 1200장이에요. 근데 지쳐서 그만 나가 떨어졌어요. 어느 거 하나도. 근데 이게, 혹시 그 책에 맨 앞에 보면 한국인이 세계에서 제일 거짓말 잘한다고 나오잖아요. 제일 거짓말 잘한다고 통계로 뽑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걔들이 뭘 뽑았어요? 사기 범죄가 제일 많은 나라라는 통계를 가지고 한 거예요. 그러면 여기는 뭐 어떤 사기가 있어요? 이 책을 쓴 놈들이 사기꾼인 거 맞아. 이용해. 사기 범죄는 보면 그 낮은 수준에서 사기부터 온갖 게 다 있잖아요. 일본의 가장 사기 범죄가 적어요. 그래서 얘들이 항상 롤 모델은 일본이에요. 근데 문제는 일본의 법은 사기로 고소하려면 몇 년이 걸려요. 아니, 무지하게 복잡해요. 그래서 웬만한 큰 사건 아니면 사기를 걸기에는 너무 절차가 복잡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죠? 간단하게 고소하면, 우리나라처럼 고소고발이 잘 된 나라 어디 있어요? 그렇잖아요, 요즘도. 뻑하면 바로 고소고발 다 되잖아요. 그 두 번째로, 그럼 그 통계에 따르면 독일이 우리나라보다 사기 범죄가 더 많아요. 근데 우리 독일 사람 제일 정직 정확하다고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통계들 자체가 그 나라의 각각의 사기범들이 있으면 그 사기를 할 수 있는 법적 시스템이 어떻게 되냐 볼 때 일본은 사기 범죄를 법적으로 고소하기 어려운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 합의가 기본이 되는 거예요. 거기는. 근데 우리는 뭐죠? 변호사도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빨리. 우리나라처럼 소송 잘하는 나라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많아 보이는 거예요. 독일은 비슷한가 봐요. 그러니까 독일은 구체적인 뭔지. 독일인데 똑같은 통계 보면 독일이 우리나라보다 더 높다면 그럼 세계 1위가 독일이야. 거짓말 제일 잘하는 민족. 말이 되냐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 더 중요한 건요. 펜에 마이크한데 그래서 나온 통계를 보다 WHO 통계를 가지고 왔다는데 WHO에서는 통계 같은 거 공개 안 합니다. 그런 문제는. 왜냐하면 누가 제일 나쁜 나라일까 예를 들어서 그런 조사를 해서 통계를 내서 공개할 수 있어요. 없다고요. 그것도 통계 근거도 없는 통계 가져온 거예요.
다 그런 것이고 하나 역사적으로 생각해 볼까요? 자, 제가 이런 말 하면 바로 넘어가요. 일제가 사실은 수탈하려고 경부선과 철도 깔았다. 맞아. 그 사람들도 그렇게 얘기해요. 그럼 어떻게 얘기합니까? 철도 깔아서 원래는 지들이 철도 깔고 지들이 뽑아먹으려 했어. 그래서 돈 들였어. 근데 자기네들은 평생을 영원히 식민지로 만들기 위해서 돈 많이 뽑아 넣었다. 일본 대장성에서 돈 투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철도를 쭉 깔아놨다. 근데 얘들이 하필이면 한편 놀랍게 이렇게 어찌된 일인지 몰라도 왜 미국하고 전쟁에서 빨리 패전하는 바람에 투자는 하고 철도 가는 돈은 투자하고 적자 보고 들어갔다. 그래서 식민지 적자론이에요. 지금 뉴라이트의 핵심이야. 일본은 손해봤다는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한 게 그런데 뭐냐. 일본은 떠났지만 철도가 어디 가냐. 그래서 우리는 잘 활용했잖아. 그럼 우리는 이렇게 하자. 땡큐. 그 대신 우리가 잘해먹었어. 니들 덕분에. 그러나 안녕 이렇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쓸데없이 식민지에 대한 주눅 들지 마. 우리도 당당하게. 그래 니들 깔아준 철도 우리가 자랑스럽게 OECD 갔어. 니들만큼 당당해졌어. 이렇게 살자. 그럴듯하죠. 아니요. 근데 아니 그럴듯해요. 근데 철도 어디 가냐. 근데 역시 뭐예요. 철도를 잘 착용하고 있는 거예요. 기본 전제가 틀린 거예요. 우리가 간도 있죠. 간도 영유권 문제 있었잖아요. 1909년에 일본이 청나라로 넘겨주잖아요. 청나라한테. 그래서 간도가 그 당시 우리가 지방 행정관을 보냈던 지역이잖아요. 대한제국에서. 그럼 잘 봅시다. 일본이 곧 1년만 있으면 대한제국을 식민지로 만드는 거고 이미 계획이 9년도에 이미 입안이 다 돼 있었잖아요. 근데 왜 간도를 넘겨줬어요? 이해가 안 가지 않습니까? 그냥 그대로 꾹꾹 삼켜야 될 텐데 그때 만주를 가질 생각 못 할 때잖아요. 간도를 넘겨주고 대신 얻은 게 뭐예요? 남반주 철도 부설권이에요. 철도는 한금알을 낳는 거입니다. 그래서 간도 땅을 청나라 땅으로 넘겨주고 나서 대련에서부터 장춘 가는 게 있어요. 그때 장춘에 봉천, 심양까지만 가는 거라서 그걸 확대하면서 나중에 장춘까지 가는 게 남만주 철도잖아요. 그래서 요거 철도 가면서 뭐죠? 철도를 지켜야 되겠다 해서 보낸 게 관동군의 전신이에요. 관동은 그렇게 해서 시작되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철도는 그런 것이다. 실제. 근데 문제는 뭐죠? 가장 큰 중요한 전제에서 이 철도를 자기들 마음대로 돈 안 되고 깐 거예요. 그렇잖아요? 철도 부설권은 대한제국이 가지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뉴라이트의 핵심은 뭐냐? 일본이 원천적으로 대한제국을 식민지로 만들고 그다음에 안 만들어서도 강압적으로 어정서를 체결해가지고 철도를 깔았잖아요. 만일에 외국 회사가 철도 깔려면 돈을 대한제국이 엄청 줬을 거 아니겠어요? 이해갑니까? 우리 하나도 못 받았지 않습니까? 이해갑니까? 한마디로 우리 집을 뺏은 다음에 지분 개량한 것을 가지고 우리 지분 개량했다 좋아하는 것. 이게 통계의 함정이잖아요. 이 사람도 맞아 주죠. 얘기를 했을 때 통계가 터무니없이 나왔다는 거 다 인정을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주장하는 게 다 허위라는 게 주장이 되는데 그렇다면 그것을 누를 수 있는 학자들이 왜 없냐는 거죠. 이제 역사학자들이 다 대부분 교수들이 많잖아요, 그죠? 자기 일이 바빠요. 근데 이 사람들은 뭐 목숨 걸고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딱 하나는 보여드렸어요. 우리가 2008년도에 뉴라이트 대한교과서 가지고 할 때 엄청나게 언론의 힘을 타면서 싸웠었고, 그래서 이 대한교과서, 그다음 그 대한교과서 다음에 뭐죠? 검정교과서로 왔잖아요. 제가 그거 다 예언했었어요, 옛날에. 이 사람들은 정권이 바뀌면 법만 고치면 되잖아요. 뭐 역사학자 아니더라도 쓸 수 있다고 고치면 되는 거죠. 이 사람 그렇게 할 사람들이다. 내가 장담하지만. 이들이 교학사를 통해서 검증했을 때 싸워가지고 전국에서 딱 2학교만 된 거예요. 그게 바로 뉴라이트가 쓴 것을 저번으로 해서 만든 게 교학사 교과서거든요. 그것도 무척 싸웠잖아요. 그 다음에 안 돼서 국정교과서 때 엄청나게 거리에서 싸웠어요. 그래서 막아냈어요. 역사학자들이 늘 거리의 투사는 아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 막아낸 것이 있었고 언론에 도움도 있었고 시민들의 참여도 있었다. 교사들도 있었고 그렇게 막았지만 이들에 대한 비판서가 없는 게 아니라 이미 있다. 근데 그것은 의외로 알려지지가 않고 있다. 그래서 지금 봤을 때는 그 경제적인 문제는 허수열 교수라고 쉽게 말하자면 이영훈 교수하고 서울대 학부부터 동기동창이에요. 동기동창이고 동문수학을 했는데 그 양반이 뉴라이트의 경제성장론에 대해서 경제학 쪽 비판한 책이 있어요. 2권이나 있습니다. 농업 부분하고 경제성장에 대한 비판이 있고 방대한 실증 자료예요. 그다음에 그 나머지는 너무 잡다해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는 푸른 역사에서
재작년에 책이 하나 나왔습니다. 그거 보시면 대충 그 비판하는 내용들이니까 예, 보시면 됩니다. 예. 제가 답변이 길었는데요. 뉴라이트만 나오면 저도 모르게 흥분하게 돼서 예. 답변 짧게 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네, 뭐 다른 질문 없으십니까? 예, 그러면 다음에 제가 인연이 있으시다면 원래는 이제 이걸 못하겠지만 이게 수구의 장수 비결을 알아야 됩니다. 이 불로 장수하는 비결을 알아야 뭐죠? 그 다음에 6.15 선언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른바 소고기 광우병 파동이라는 게 무슨 맥락이 있는지 예,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세월호까지 이야기가 돼야만 비로소 이제 현재의 시기가 우리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 보일 거라 생각합니다. 예, 그러나 오늘은 시간이 너무 지났고 이제 이만 마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우리 저 애쓰신 박한용 박사님에게 큰 박수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이제 서두에 말씀하신 대로 본인이 이제 원래 한 2시간짜리 한 4번이나 5번 정도 시리즈로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제가 이제 부탁을 드릴 때 1시간 한 20분 정도로 좀 해달라 이렇게 이제 부탁을 드렸고요. 그래서 올해 지금 매월 모시는 강사 선생님들이 다 이제 굉장히 이제 그 좋은 분들이에요. 그래서 그분들이 강의를 대부분 이렇게 좀 여러 회씩 하시는 분들인데, 그래서 어쨌든 우리 입장에서는 일단 한 번씩 먼저 모시고 내년이 되면 일종의 좀 심화 강좌식으로 해서 이렇게 좀 분야별로 좀 더 깊이 있게 가는 걸 해보면 어떨까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아쉬우시겠지만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달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달은 거기 이제 웹포스트에 보신 대로 2월 17일입니다. 세 번째 주 금요일이고요. 시와 인생이라는 주제로 한국 작가회 이사장을 지내셨던 정희성 시인을 이제 모시고 합니다. 그 정희성 선생님은 그 시가 굉장히 유명한 시집들로 많고 시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고등학교 국어 교과서에 정희성 시인의 시가 좀 많이 실렸습니다. 그리고 특히 50대에서 70대 초반까지 여성들이 정희성 시인이 91년도에 낸 시집의 팬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래서 다음 달에 오실 때는 청소년이 있는 부모들하고 또 중년 여성들이 좀 많이 오시면 좀 좋은 시간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그 들어오신 입구에 그 손소독제 있는데 그 송파 평화의 소녀상 시민 모임에 관한 그 안내문이 있고요. 그리고 오늘 그 위례시민연대에서 나온 성명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가실 때 그 한 장씩 가지고 가셔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아쉽지만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